나는 지금도 그 길을 떠올리면 발바닥이 먼저 차갑게 굳는다. 공기가 아니라 땅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느낌 때문이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가을 저녁이었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26이 되도록 표충사로 가는 옛길을 수없이 지나쳤다. 낮에도 밤에도 군대 휴가 때도 친구들과 드라이브 할 때도. 그래서 그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익숙함은 경계를 지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시간은 오후 7시를 조금 넘긴 때였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고 산 그림자가 도로 위로 흘러내리듯 깔려 있었다. 표충사 입구 쪽은 가로등이 드문 편이라 차량 불빛이 없으면 도로와 숲의 경계가 어디인지조차 모호해진다. 나는 혼자 운전 중이었고 라디오에서는 신호가 잡히다 말다를 반복하며 잡음만 흘러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이 이렇게 오래 내 안에 남게 될 줄 몰랐다. 차를 세운 이유는 아주 사소했다. 엔진, 경고등이 잠깐 깜빡였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접촉 불량이 있던 차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걸렸다. 그래서 표충사로 올라가는 본길이 아니라 예전 사람들이 다니던 낡은 우회로 입구에 잠시 세웠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길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숲으로 조금 파고드는 길. 시동을 끄자 소리가 사라졌다. 엔진음이 꺼진 순간 귀가 멍해질 정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산속의 밤은 도시의 밤과 다르다.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벌레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분명 자연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긋난 소리들. 나는 차에서 내려 보닛을 열었다. 손전등을 켜자 노란 불빛이 엔진룸을 훑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고 얕은 숨, 하하고 들숨만 남긴 채 끊기는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고개를 돌리진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았다. 대신 귀에만 집중했다. 다시 들리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바람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다. 실제로 산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사람 숨소리처럼 들릴 때도 많다. 문제는 그날 밤엔 바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나뭇잎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무 그림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엔진룸에는 이상이 없었다. 나는 보닛을 닫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바깥보다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온도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비워둔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냄새가 났다. 먼지와 습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냄새.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그때였다. 톡! 조수석 쪽 창문에서 아주 분명한 소리가 났다.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유리를 두드린 소리. 벌레가 부딪힌 소리와는 달랐다. 규칙도 없고 미끄러지지도 않았다. 의도적으로 찍은 듯한 소리였다. 톡!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조수석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숲뿐이었다. 손전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숲.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이 그냥 어둠처럼 보이지 않았다. 뭔가가 숲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공포보다 먼저 의심이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관광객도 없고 주민도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톡! 톡! 이번엔 2번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조수석 창문이 아니라 뒷좌석 쪽에서 들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차 안에서 나 혼자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창문은 반쯤만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소리는 차 안을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땀이 차 핸들에서 미끄러질 것 같다. 나는 시동을 걸려고 했다. 키를 돌리는 순간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니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였다.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분명 사람의 말투였다. 말끝이 흐려졌고 숨소리와 함께 섞여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길이 내가 알던 표충사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시동은 한 번에 걸리지 않았다.
엔진이 덜컥거리며 멈췄다. 그 사이 뒷좌석에서 무언가가 좌석 천을 긁는 소리가 났다. 손톱인지 손바닥인지 알 수 없었지만 천이 늘어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 반복됐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유는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저 본능처럼 몸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경고였다. 나는 다시 키를 돌렸다. 이번엔 시동이 걸렸다. 엔진음이 울리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는 것처럼 공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귀 옆에서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쪽 말고. 나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 선택이 내가 다시는 이 길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만든 시작이었다. 엑셀을 밟는 순간 차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내 몸은 마치 뒤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했다. 속도계는 시속 40을 넘기고 있었고 핸들은 분명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시야가 앞으로 열리지 않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길을 비추는 대신 숲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빛이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잘려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침착하자. 이건 공황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사람은 낯선 소리와 어둠 속에서 쉽게 착각을 한다. 특히 혼자일 때, 특히 이미 겁을 먹었을 때. 하지만 문제는 길이 기억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길은 분명 완만한 S자 코스로 이어진다. 몇 번만 지나가면 왼쪽으로 크게 꺾인 뒤 짧은 직선로가 나오고 그 끝에서 본길과 합쳐진다. 나는 그 구조를 머릿속으로 외우듯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는 같은 커브를 3번째 돌고 있었다. 왼쪽, 다시 왼쪽. 나무의 모양도 도로 옆에 작은 배수로도 헤드라이트에 비친 바위의 위치까지 모두 똑같았다. 말도 안 돼. 핸들에서 손을 떼고 싶어졌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손에 더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그때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성이 잡혔다. 지금 거기 있으면. 신호가 불안정한 방송 멘트였다. 하지만 그 문장은 너무 정확하게 내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볼륨을 높였다. 잡음이 커졌고 그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뒤로 가지마.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로 가지마.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와 방향이 정반대였다. 하나는 그쪽 말고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뒤로 가지마라고 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도. 나는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이 상황이 하나의 환각이 아니라면 이 길 위에는 나 말고도 다른 의지가 존재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는 갑자기 꺼졌다. 정적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그 정적 속에 무언가가 숨을 참고 있다는 느낌이 섞여 있었다. 소리가 없는데도 귀가 계속 소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앞쪽 숲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사람이었다. 적어도 사람의 형태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도로 옆에 서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자세였다. 옷은 어두워서 형태만 보였지만 분명히 두 다리로 서 있는 실루엣이었다. 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시선이 닿아 있는 느낌. 도와달라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 한구석에서 강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다. 아니라고.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나는 클렉슨을 짧게 눌렀다. 경고의 의미였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뒷좌석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엔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발을 끄는 소리. 차 바닥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상황을 분석하거나 합리화할 여유가 없었다.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사람 쪽으로 돌진했다.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실루엣을 완전히 비췄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것의 다리는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발끝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런데도 몸은 앞으로 기울어 있었다. 마치 내가 가까워질수록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려는 자세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핸들을 틀었다. 차는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사이드미러에 무언가가 비쳤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확인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차가 다시 속도를 올리자 길은 갑자기 내리막으로 바뀌었다. 기억 속에는 없는 경사였다. 도로가 아래로 꺼지는 느낌과 함께 귀가 먹먹해졌다. 마치 고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처럼. 그때 내비게이션 화면이 켜졌다. 분명 아까까지 꺼져 있었다. 화면에는 지도 대신 회색 화면과 함께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려 화면을 껐다. 이건 기계의 오류가 아니었다. 적어도 평범한 오류는 아니었다.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성이 무너졌다. 이 길은 현실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 현실과 겹쳐진 어딘가 다른 층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느낌. 그때였다. 조수석 쪽에서 아주 조용히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속삭임이 아니었다. 내 귀 바로 옆에서 말하는 소리였다. 너 기억 안 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릴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과거를 건드리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어릴 적 표충사 근처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분명 어른들이 찾아줬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늘 하나의 공백이 있었다.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그때도 이렇게 왔잖아. 나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다. 도망치는 것 말고는 지금의 나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뒤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으면서. 엑셀을 밟고 있는데도 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높아지는데 속도는 따라오지 않았다. 마치 바퀴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진흙 위를 구르고 있는 것처럼 느려졌다. 핸들엔 미세한 진동이 계속 전해졌고 그 진동이 내 심장 박동과 점점 같은 리듬을 만들었다. 너 기억 안 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조수석에서 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차 안 전체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정 방향이 없었다. 위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뒤도 아닌 머릿속에서 바로 울리는 느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직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대답은 아주 담담하게 돌아왔다. 그때도 혼자라고 생각했지.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일그러지며 숲의 형상이 잠깐 다른 모습으로 겹쳐 보였다. 나무 사이에 나무가 아닌 무언가의 윤곽이 스쳤다. 사람처럼 서 있는 그림자들. 하지만 고개를 바로잡자 다시 평범한 숲으로 돌아왔다. 착각이다. 나는 계속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라는 걸. 기억이 자극받고 있다는 느낌. 오래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지금 이 길 위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차는 갑자기 급커브에 들어섰다. 핸들을 급히 돌렸고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고 끊긴 웃음. 즐거워서 웃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흉내낸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덜컥 멈췄다.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대신 숲에서 여러 방향으로 발소리가 들려왔다. 뛰는 소리도 아니고 걷는 소리도 아닌 발바닥을 땅에 끌듯이 옮기는 소리.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차 안에서 들리는 건 내 숨소리와 심장 소리뿐이었다.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밖에서도 들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그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웃음이 아니었다. 아저씨, 길 잃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고 너무 자연스러웠다. 도움을 요청하는 말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조, 가장 쉽게 마음을 흔드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여기 아니에요. 아이가 다시 말했다. 이쪽 아니에요. 아저씨, 예전에 여기 왔잖아요. 그 말과 함께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젖은 흙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아래에 깔린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쇠 냄새. 피 냄새와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진 않았다. 나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어릴 적 표충사 근처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맡았던 냄새였다. 그 기억은 늘 흐릿했다. 산에 놀러 갔다가 잠깐 혼자 떨어졌고 울고 있다가 어른들에게 발견됐다는 이야기. 가족들이 늘 그렇게 말해왔다. 나도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날 밤 차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 기억에는 누군가가 빠져 있었다. 너 말이야. 이번엔 낮고 느린 목소리였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처음 들었던 나이를 알 수 없는 그 목소리. 그때 우리한테 왔었잖아.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것 같았다. 나는 문득 백미러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보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보지 않았다. 대신 사이드미러에 비친 도로 가장자리만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 서 있는 것들을 보았다. 사람이었다. 아이, 어른, 키를 가늠하기 힘든 실루엣들 모두 도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둠으로 뭉개져 있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내가 차 안에 있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데려가야지, 누군가 말했다. 약속이잖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어린 내가 이 길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숲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던 기억,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존재들. 그들이 내게 손을 내밀며 했던 말, 같이 가자.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때 나는 그 손을 잡았던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나를 데려왔던 것 같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차문이 밖에서 두드려졌다. 똑똑똑. 이번엔 장난 같은 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한 노크였다. 예의를 차린 사람의 노크. 열어.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 그날 나 말고도 아이 하나가 더 실종됐었다는 이야기. 며칠 뒤 산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사고사로 처리됐다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지금 내 차 밖에서 서 있는 아이의 실루엣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다. 나 대신. 내 입에서 원하지 않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 대신 데려간 거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아주 천천히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지.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어둠은 눈을 감은 상태와 달랐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지워버렸다. 차 안의 계기판도 라디오 불빛도 시계의 미세한 형광도 전부 사라졌다. 소리마저 멀어졌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폐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지 않았다. 나는 핸들을 붙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아니라 의지가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차 문이 열렸다. 운전석 문이었다. 내가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아니면 잠갔는데도 열렸는지도 모른다. 구분이 가지 않았다. 차 바깥에서 한기가 밀려 들어왔다. 숲의 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 아래에서 오래 갇혀있던 공기 같은 냄새였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목이 타들어갔다. 밖으로 나와. 아까 그 목소리였다. 낮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
명령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강요하는 힘은 없었다. 선택은 여전히 내 몫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나가. 입술이 떨렸지만 분명히 말했다.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어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여러 개의 그림자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그때도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그렇게 말했어.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기억이 강제로 끌려 올라왔다. 어린 나는 울고 있었다. 해가 지고 숲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지만 그늘은 더 깊었다. 나는 길을 잃었고 발은 아팠고 배는 고팠다. 그때 숲에서 누군가 나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웃고 있었다. 친절해 보였다. 너무 친절해 보였다. 집에 가고 싶지? 우리가 데려다 줄게. 여긴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완전히 겹쳐졌다. 하지만 현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너는 선택을 했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때 숲 저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어른들의 목소리였다. 나를 찾는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공포보다 절박함을 느꼈다. 돌아가고 싶었다. 집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 여기 있어.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조금 어렸을지도 모른다. 얼굴이 희미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도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조용히 해. 누군가 아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게는 다르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 나는 흔들렸다. 한쪽에서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 존재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때 나는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 나는 어른들의 목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뒤에서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이 밤에 나를 다시 붙잡고 있었다. 너는 갔고 목소리가 말했다. 우리는 그 애를 데려갔어. 차 안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웃었다. 아이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다. 비어있는 웃음이었다. 대신이었지. 공평했어.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무서웠어. 그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 말과 함께 차 안의 어둠이 갈라졌다. 헤드라이트가 혼자 켜졌다. 눈앞에는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왼쪽은 지금까지 달려온 숲길이었다. 어둡고 구불거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은 표충사로 이어지는 본길이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의 세계로 이어지는 길. 하지만 오른쪽 길 입구에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그날의 아이라는 것을. 이번엔 목소리가 말했다. 네가 데려가.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선택의 기회가 아니었다. 빚을 갚으라는 요구였다. 저 애를 데려가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난 갈 수 있어? 잠시 침묵.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아니면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가 남아.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손이 아플 정도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이 길에 남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길은 한 번도 사람을 그냥 보내준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한동안, 정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갈림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초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오직 심장 박동만이 내 안에서 규칙 없이 튀어오르며 시간을 대신하고 있었다. 오른쪽,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길. 사람이 있는 세계로 이어지는 길. 왼쪽, 어둠이 다시 삼켜버린 숲길.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길. 그리고 그 사이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마치 선택이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나를 더 몰아붙였다. 울부짖음보다 애원보다 훨씬 잔인했다. 왜?
내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하필 나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숲이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무들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그림자들이 도로 쪽으로 길게 늘어졌다. 환경이 내 선택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의 발을 보았다. 그 아이 역시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발끝이 아주 조금 떠 있었다. 마치 이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처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건 구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쪽에 가까웠다. 데려간다는 건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완성이었다. 그 애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미 끝난 거잖아. 그때 숲 쪽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낮고 높고 섞여 있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연결돼 있어. 그 말과 함께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얼굴이 없었다. 대신 검게 비어있는 공간만이 있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향해 집요하게 고정된 시선.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숲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나 혼자 가기 싫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사라질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감은 눈 안쪽에서 오히려 장면들이 더 선명해졌다. 그날의 숲, 울고 있던 아이,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던 어린 나. 다시 생각해. 어른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번엔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의 전달이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이대로 오른쪽 길로 도망친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밤에 이 길에 들어서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는 대신 남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 내가 여기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영웅도 착한 사람도 아니야. 숲이 조용해졌다. 아이도 목소리들도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그때도 너를 골랐지. 그 말에 내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분노가 튀어올랐다. 그만해! 나는 소리쳤다. 그 선택을 한 건 내가 아니야. 난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메아리처럼 내 목소리가 숲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 메아리가 사라진 뒤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살고 싶었어. 그 말 하나로 모든 변명이 무너졌다. 나는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얼굴 없는 공허함 너머로 이상하게도 어린 날의 나가 겹쳐 보였다. 울고 있던 나, 겁에 질린 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던 나.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건 이 아이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대신에 고리를 끊는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숲의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아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미안하다. 나는 낮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도 모른 채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숲에서 동시에 목소리들이 울렸다. 선택했네. 이번엔 네가 데려가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이 있을 법한 허공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물에 오래 담가둔 천을 잡은 느낌.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울렸고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몸이 앞으로 끌려가며 발밑의 감각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가까이에서. 아저씨도 이제 같이 가는 거야? 눈을 떴을 때 나는 땅 위에 엎드려 있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뺨에 닿아 있었고 입안에선 쇠 맛이 났다. 잠시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게 내 의지인지 누군가의 허락인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표충사 본길이 있었다. 아스팔트, 가로등,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분명히 내가 선택했던 오른쪽 길이었다. 그런데 차는 없었다.
내 차도 갈림길도 아이도 숲속의 그림자들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단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내 오른손이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데도 움켜쥔 상태였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경련처럼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 안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처럼. 나는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다가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발소리였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아주 현실적인 발소리.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다. 중년 남자였다. 등산복 차림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표충사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이유 없이 참을 수도 없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내 쪽으로 다가왔다. 어디 다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간신히 말했다.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남자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간엔 위험한데 혼자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혼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내 오른손을 가리켰다. 손을 왜 그렇게 쥐고 계세요? 나는 그제야 내 손을 바라보았다. 손바닥 안에 작은 흙덩이가 있었다. 아니, 흙덩이가 아니었다. 젖어 있었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다. 오래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차갑고 눅진한 것.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남자가 손전등을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그것은 흙이 아니라 작은 신발이었다. 아이 신발 한 짝. 색이 바랬고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아이가 신던 운동화였다.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다. 아주 오래. 남자는 숨을 들이켰다. 이게 왜 여기에?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신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걸 꺼리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감싸 쥐었다. 이 근처에서 그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예전에 아이가 하나 실종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가끔 이상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신고는 들어오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요. 그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겹쳐진 채로 그때 내 귀에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이번엔 분명히 한 목소리였다. 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더 이상 숲에서 들리던 공허한 울림은 아니었다. 아주 짧고 담담한 인사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남자는 결국 나를 표충사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는 관리소 불빛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히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관리소 직원들이 달려왔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의사는 탈수와 저체온이라고 했다. 산에서 길을 잃었던 것 같다고. 차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았다. 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이 연락해왔다. 표충사 인근 숲에서 아이의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사건은 오래전 실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아니,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가끔 비 오는 날이나 안개가 짙은 밤이면 내 오른손이 이유 없이 저려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확신한다.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그리고 나는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다. 회사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술도 마셨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밤을 싫어하게 되었다. 정확히는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이 다시 얇아지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특히 비 오는 날, 비가 내리면 공기가 표충사로 가는 길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해진다. 젖은 흙, 썩은 낙엽, 오래된 돌의 냄새.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내 오른손이 먼저 반응한다. 이유 없이 저리고 뼛속이 시린 듯 아프다.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병원에도 가봤고 검사도 받아봤다. 신경 이상은 없다고 했다.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 있다고. 의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그 단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하필 그 길 근처를 지나갈 때만 증상이 심해지는지, 왜 표충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잠시 막히는지. 나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밀양에서 오래 산 어른들, 택시기사, 등산객들.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냥 표충사 옛길 알아요? 정도만 던졌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아무도 안 다녀요. 위험해서 막아놨잖아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길 말이야. 예전에 애들이 좀 없어졌어. 실종이라기보단 그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항상 같은 말을 덧붙였다. 밤에는 가지 마. 특히 혼자서는. 이상한 건 그들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같은 지점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말하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느 날 나는 표충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 주인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그 길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다들 하나씩 잃고 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뭐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대신 남겨두고 온 사람이든. 그 말은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다. 그동안은 악몽조차 꾸지 않았다. 마치 꿈이 그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처럼.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길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는 아이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여긴 안 와도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오른손의 통증은 조금 옅어져 있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정말로 끝났다는 신호처럼. 하지만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가끔 뉴스에서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구조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한다. 특히 아이가 관련된 뉴스라면 더 그렇다. 나는 안다. 모든 길 이름이 단순한 사고는 아니라는 걸. 어떤 길은 사람을 부른다. 그리고 한 번 불린 사람은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믿으라고 강요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혹시라도 당신이 경남 밀양 표충사로 가는 길을 해가 진 뒤에 혼자 지나게 된다면, 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익숙한 길인데도 방향 감각이 흐려진다면, 차 안에서 이유 없는 냄새나 소리가 느껴진다면 멈추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절대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지 마라. 그곳에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린 것들이 있다. 나는 살아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일부는 여전히 그 길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진 이유는 아마도 그것들 덕분일 것이다. 잊히지 않기를 원해서.